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공공임대주택 주거상황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서울주택도시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 김윤지 차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쉽게 다가가는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사례인데요. 어떻게 하면은 쉽게 공공임대주택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까와,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주거상향 사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다가가는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내용은 한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공고문 잘 보는 방법, 그리고 당첨 확률 높이기입니다. 제가 택시를 타고 기사님들이랑 주거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택시기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공공임대주택이요? 그런 주택이 있었어요. 내가 살 곳은 온전히 내 힘만으로 마련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주거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저희는 2015년 12월부터 우리나라는 주거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생기고, 국민은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주거권이 생겼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주거권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해볼까 합니다. 이 주거권 보장과 관련해서 주거정책 또한 기본 방향을 전환했는데, 주택 공급의 절대량을 늘리는 방향에서 사람 중심과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복지로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혁신이 또 같이 나와 있는 2021년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면은 주택 공급 혁신 면에서 공공주도 3080 플러스라는 사업으로 서울은 32만 호, 전국 83만 호의 주택 추가 공급을 실시할 거고, 그 다음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 및 지방 분권형 주거복지 강화를 보시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 및 지방 분권형 주거복지 강화 관련하여 지방 분권형 주거복지에는 지자체장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며 주거복지 사업 참여 관련 주거복지센터 확충으로 전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구분해 보겠는데요. 너무 많은 유형과 너무 많은 임대주택 공고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보통 임대주택은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으로 나누게 되고요. 공공 분양을 전제로 하는 공공 임대주택, 그리고 민간의 자금을 함께 사용하여서 공공임대를 짓는 사회주택,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설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지를 마련하고 그 대지에 건물을 지어서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입형은 원래 있었던 주택을 사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는 작업들인데요. 서울에는 재개발 임대주택이 있고 기존 주택 매입 임대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임차형의 경우는 원래 있었던 집을 빌려서 다른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주는 대차형인데요. 기존 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 등으로 나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는 저렴한 가격으로 8년에서 10년 사이에 거주기간 이후 분양하는 형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분양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혼부부에 한해서 신혼희망타운에 공급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주택의 경우는 지금 계속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매입형하고 임차형과 비슷하게 진행은 되지만 좀 더 입주자 모집에 있어서 다양한 선정 기준선을 갖고 운영이 되는 주택입니다. 한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기존주택 매입임대, 재개발임대, 공공주거환경임대, 전세임대, 아동주거빈곤 매입임대, 희망하우징 이렇게 대표적으로 몇 개를 저희가 선정해서 비교하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영구임대는 최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고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행복주택은 청년, 사회초년생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고 장기전세의 경우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공임대주택에 전세로 살 수 있는 주택 유형입니다. 그리고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기존의 다가구 원룸형을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재개발임대의 경우는 재개발 지역에 있는 철거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리고 공공주거환경 임대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철거민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전세 임대의 경우는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SH공사나 LH공사가 해당 주택을 전대하는 주택이고요. 아동주거빈곤 매입임대는 2019년부터 서울시에서 공급하기 시작한 유형인데 최저 주거기준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희망하우징의 경우는 대학생 위주의 다가구 다세대 원룸을 이제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의무 임대 기간은 영구임대의 경우 50년을 공공임대로 운영해야 한다라는 규정이고요. 국민임대는 30년, 장기전세는 20년,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20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임대주택을 50년 이상 이제 한 주택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계속 리모델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구임대는 거의 영구적으로 사실 수 있다고 보고 최근에는 서울시에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도 50년으로 한 것이 이제 기한이 없다. 사시는 재계약이 기한이 없다는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증금 임대료의 경우는 영구임대가 제일 저렴한 모델로 200만 원에 4만 7천 원 정도에 부담을 하시면은 영구임대에 사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의 경우는 장기전세가 지금 1억 9천에 뭐 6억 7천까지 있는데 최근은 좀 더 많이 상승한 상태고 국민임대의 경우는 4천만 원에 30만 원 정도 평균 임대료를 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동주거빈곤 매입임대의 경우는 보증금 100만 원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랑 빈민사목위원회에서 지원이 되고 월세의 경우만 주거급여 등으로 부담하시면 되는 아동 빈곤 가구를 빨리 좋은 주거환경으로 모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주택입니다. 공급 대상은 보시면 영구임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그리고 국민임대는 저소득 시민으로 좀 더 많이 열어 있고요. 행복주택은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의 소득별 수준 대상인데요. 보시면 저희는 사회복지 쪽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을 사용하고 그리고 주택 공급에 관련된 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에 1인 2인 가구 기준 소득 기준이 나오면서 좀 많이 구간이 겹치게 됐는데요. 보시면 기준 중위소득 120%,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월 219만 원, 그리고 긴급복지제도 관련된 137만 원, 교육급여 91만 원, 주거급여 82만 원, 그리고 의료급여 73만 원, 생계급여 54만 원 이렇게 보시면은 청년 월세 지원을 빼고는 좀 아래쪽에 분포를 하고요. 그리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 가구 기준을 보시면 이제 영구임대의 경우는 50, 60 요 선에서 공급되게 되는데
요 50은 149만 원, 60%는 179만 원, 70%는 209만 원, 그리고 100%는 299만 원, 120%는 358만 원, 150%는 448만 원으로 이게 대부분 뭐 국민임대 행복주택 구간은 요 정도의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적용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은 통계청이 이 다음 연도 2월에서 3월 사이에 전년도에 도시에서 일을 한 사람들의 소득을 평균을 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발표되고 나면 그 해에 임대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름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라고 하고요. 보시면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전에는 3인 이하로 통일됐던 것이 전년도부터 1인, 2인 가구가 생기면서 소득 기준이 조금 더 복잡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표 안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는 특이한 것이 4인 가구, 5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같습니다. 한번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년도 부동산 가액, 총 자산 가액, 자동차 가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액은 이 재계약 관련된 시점에 부동산 금액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도에 2억 1,550만 원으로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총 자산 가액의 경우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분위, 그 다음에 30에서 39세 가구 청년, 그리고 30세 미만 가구 소득 2분위 순자산 평균값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영구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는 2억 1,050만 원, 2억 1,500만 원. 행복주택의 경우는 2억 5,400만 원, 그리고 행복주택 대학생의 경우는 7,200만 원, 그리고 통합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고령자 신혼, 전세 매입, 재개발의 경우는 2억 9,200만 원, 신혼희망타운은 3억 700만 원, 장기전세주택이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2억 1,550만 원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액의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인데요. 공통 기준은 3,500만 원이고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 장비 소비자 물가지수를 곱하여서 산정하게 되는데 운송 장비 물가지수가 올해는 0.9990이에요. 그래서 그걸 곱하게 되면 자동차 가액은 3,496만 원인데 이 자동차 가액의 경우 유의하셔야 될 사항은 장애인 차량이나 그리고 국가보훈 1급부터 7급의 보철 차량이나 업무용 차량은 자동차 가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행복주택 대학생의 경우는 자동차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사항만 지켜주신다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상담해 주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득 및 총 자산 선정 기준을 보시면 총 자산은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 부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소득은 정해진 소득선이 따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근로소득은 일해서 나오는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업소득은 자영업이나 이런 것들 운영하시게 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데서 사업소득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재산소득은 이자소득이나 이런 월세나 이런 것들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기타 소득은 이제 나머지 연금이나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서 가구원 수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 관련해서 조회가 다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부동산 가액을 가구별로 합산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동차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차량 기준 가액을 정하고 그 차량 기준 가액을 국토부를 통해서 저희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한테 보내지게 되는데요.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해서 그 가격이 기준선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아까 3,496만 원이었는데요. 그거 이하면 되고, 금융자산의 경우는 보통 예금, 뭐 정기예금 이런 것들 은행에 이제 넣어놓으신 금액들을 보게 되고,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산은 합계로 이제 되게 됩니다. 뭐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자산은 항공기 선박,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 보증금, 그다음에 뭐 어업권, 회원권, 조합 입주권 이런 것들이 다 기타 자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부채의 경우는 은행에서 이제 금융실명제법에 의한 은행과 공공기관 대출금, 그 다음에 법원에 의해서 확인된 사채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잡히게 되는데, 이 부채의 경우는 총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하시고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강은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주거상향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상향은 공고문을 잘 보는 방법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무조건 신청하셔야 되거든요. 신청이 기본이다. 이런 것들을 상담하실 때 먼저 알려주셔야 되고,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없음을 첫 번에 알려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입주자 공고, 그리고 신청을 한 다음에 대상자가 되면은 서류를 내게 됩니다. 그럼 그 서류를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입주자격이고요. 입주자격 조사가 끝난 후에 이제 이 조사로 서류 심사를 다시 시행하고, 그리고 당첨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당첨자 발표에는 동호수 추천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고문 잘 보는 법 다음으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말은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우리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게 세대 구성원, 무주택 이런 것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세대에 속한 사람, 주민등록 등본에 있는 사람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 이제 무주택은 예전에는 주택만 봤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분양권까지 소유를 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요. 세대 구성원의 경우는 신청을 하러 오신 분, 그리고 그의 배우자, 그리고 그분들의 둘러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들어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 신청자의 직계 좀비속, 그래서 2대 아래와 2대 위 해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도 또 포함이 되고요. 신청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도 포함이 되고,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신청자와 신청자 배우자랑 이제 피가 섞인 사람인데 주민등록표에 다 있으면 그 사람이 다 세대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등록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 분들이 세대 구성원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다 되실 수 있다는 말씀인데, 신청은 한 사람만, 가구당 한 사람만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해당이 되면은 뭐 주택이나 자산이 다 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혼부부가 될 사람들도 저희가 청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 구성 범위가 좀 다른데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세대 그 소득과 자산을 보게 되고 신청할 수 있는 걸로 구분되어집니다.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인 경우는 피부양자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는데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호는 고령자의 경우 우선 공급하는 조항이므로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공고문 잘 보는 법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보시면 외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직계 좀비속 태아의 경우도 자격 검증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가 돼 있고 외국인 거소신고가
돼 있으신 분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외국인 직계 좀비 속의 경우 역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가 돼 있고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있거나 외국인 등록상 체류지가 같으신 분들의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태아의 경우는 세대 구성원에 포함이 되나 자격 검증은 예외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고문 잘 보는 법에 이제 공고문의 주택의 정보에 관련된 그 사항인데요. 공고문을 보게 되면은 주택별로 표가 하나씩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표 관련해서도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표의 공급형, 이렇게 상단 부분의 공급형이라고 시작하는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거 전용과 주거 공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거 전용은 나만 쓰는 주거 공간이라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주거 공용은 복도나 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 같이 쓰는 공간의 면적을 합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세대당 계약 면적이 우선은 몇 평형이지? 라는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럼 계약 면적에서 3.3을 나누시게 되면 평형이 나오는데요. 이 평형은 기존에 이제 저희가 상용적으로 쓰는 평형과 비교해 보실 때 한번 3.3으로 나눠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모집 세대수의 경우는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이 나뉩니다. 그래서 우선 공급의 경우는 법령에 의해서 조금 더 시급하신 분들에게 먼저 드리는 물량이고요. 일반 공급은 이제 우선 공급분 배분하고 남은 것들을 일반 공급으로 배정하게 되는데요. 우선 공급을 모집하고 나서 남은 물량이 있으면 일반 공급으로 그 물량이 전입도 되니까 요거 관련해서는 먼저 우선 공급이 본인이 우선 공급 대상인지를 확인해 보신 후에 우선 공급 하셨다가 일반 공급 물량으로 넘어가는 선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 조건에 관련해서는 임대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가 따로 있는데요. 요거 관련해서 전환 보증금 한도액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를 줄이고 싶다. 아니면 보증금을 덜 내고 월세를 더 많이 내고 싶다. 이런 분들에 한해서 한도액을 정해서 공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관련해 계약금과 잔금 더해서 뭐 1,700만 원이었는데 월 임대료는 14만 8천 원짜리 집이었어요. 위에 행을 보시면. 근데 전환보증금 한도액에 관련해서는 플러스 1,700만 원 그리고 마이너스 1,200만 원이 가능하고 여기 관련해서 임대보증금 최대 전환 시에는 이제 3,400만 원에 6만 3천 원에 살 수 있거나 500만 원에 18만 8천 원에 살 수 있는 집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구조 및 난방. 이제 난방의 경우는 지금 새로 짓는 것들은 거의 뭐 난방에 대해서 신경 쓰실 건 없지만 예전에 공급됐던 것들은 한번 난방 방식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입주 예정 월, 가능 연월 이런 것들은 그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서 사용 승인이 떨어졌을 때 이제 몇 월에 입주할 수 있다. 이런 정보기 때문에 이런 주택 정보들 공고문을 보실 때 잘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계획 관련해서는 SH나 LH나 각 주체들이 매년 2월에서 3월 홈페이지에 공급 시기를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연초에 언제 어느 지역에 나오게 될지에 대한 거를 미리 예측할 수 있고요. LH공사는 LH청약센터의 공급계획에 임대주택계획에 2021년도 공급계획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고 SH공사는 청약정보의 공급계획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혹시 내가 사는 마을에 뭐 임대주택이 들어설까? 들어서지 않을까가 궁금한 그 시기쯤에는 연초에는 꼭 들어가 보셔서 임대주택에 들어가실 수 있게 좀 안내를 하시거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H의 경우는
그 서울주택도시공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고, LH의 경우는 권역별로 이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보실 때 내 지역이 포함이 되나 아니면 상담하시는 분들이 포함이 되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고, 공급 유형은 다른데 유형별로 연간 1회에서 2회, 많게는 3회까지 공고하니까 그때그때마다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SH1600-3456이나 LH1600-1004로 전화를 하셔서 공고 알림 등록을 해 놓으시면 공고가 날 때마다 문자가 오니까 그거 관련해서 서비스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LH와 SH가 각자 막 공고를 내니까 불편하다는 국민이나 시민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올해 4월 1일부터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이라는 거를 국토부가 공개하게 되고요. 요거 관련해서 공공입주자 모집 달력은 마이홈 포털이라고 있어요. 마이홈이라고 치시면 나오는데, 공공임대주택 찾기 연간 공급 계획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서울만 우선은 정리를 해봤는데 5월에 국민임대 나오고 6월에 공공, SH 고덕 강일지구 나오고 6월에 최근에 행복주택이 많이 나왔거든요. SH, LH 합쳐서 나왔었고요. 7월에 공공임대주택 SH, 그다음에 9월에 행복주택, 이게 행복주택이 9월에 꽤 많이 나오네요. 1606호 정도 나올 예정이고요. 이 표를 참고하셔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을 마이홈 포털이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당첨 확률 높이기입니다. 어떤 임대주택이 나에게 유리할까? 그래서 제가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여러 법령을 뒤져보고 공고문을 많이 봤었는데,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은 A의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고령자일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세대원이 많을수록, 그다음에 청약 통장에 돈을 부은 횟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해당 지역의 거주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일수록 빨리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제도를 설계해 놨습니다. 분양주택이랑 다른 점은 청약 불입 횟수가 다른 점인데요. 분양주택은 청약 불입 금액이 많은 순이고요. 임대주택은 청약 불입 횟수로 보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A의 법칙이 보시면은 이제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이 싸다, 비싸다, 그리고 A의 영향력이 강하다, 약하다로 보시면 영구임대주택은 싸기도 하고 더 취약계층에게 가게 돼 있고 고령자에게 가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전세임대, 기존 주택 매입임대 역시 사회적으로 좀 취약하신 분들을 위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망하우징이나 행복주택이나 역세권 청년주택, 장기전세주택 이런 것들은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고령자 말고 청년들한테 많이 분배되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A의 법칙을 좀 청년들에게도 나눠주기 위해서 신혼부부나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이 마련되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도전숙, 청년협동조합형 주택, 사회주택, 신혼희망타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임대주택 유형별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구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는 SH나 LH에 신청하는 경우가 좀 드물고요.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제 이 주택들은 대기자가 많아요.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신청하고 당첨됐다고 해서 주택이 바로 제공되지 않는 것을 유의하셔야 되고, 본인이 당첨됐다고 해서 자격 사항이나 소득이나 이런 게 변동됐다고 한 전제 하에서는 당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격 사항이 똑같아야 하고요. 자기가 들어갈 때쯤에 다시 한번 소득하고 자산을 검색하게 되는데, 그때도 자격이 유지가 됐다면 그 순번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얻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임대 같이 보증금을 지원하는 임차형은 당첨이 됐다고 해서 바로 또 주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전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거지 주택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세 임대나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이거는 서울에만 있는 건데 이것은 임차보증금을 빌려주는 거고 되자마자 본인이 살 집들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인 경우 한국인하고 혼인을 했다면 아니 혼인 후에 이혼을 했더라도 이 공공임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를 후견인으로 지정을 하고 자녀 이름으로 공급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는 직접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비라는 거는 임대 보증금이나 월 연체료나 이런 것들이 뭐 전기세나 이런 것들이 밀려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난방비의 경우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가구적인 특성, 수급가구 생계비 45만 원 받으셨던 분인데 자녀는 1세입니다. 근데 가구 상황은 근로가 불가한 상태였어요. 허리 디스크가 있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미 주거비는 500만 원 정도 연체가 되셨고 영구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되셨는데 보증금이 없어서 입주가 불가한 상태였고 이제 보시면은 종합사회복지관, 주거복지센터, 구청 이렇게 통합사례회의를 해서 이분을 어떻게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라는 것들을 주거복지센터에서 이제 주가 돼서 회의를 하게 됐는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이제 여기 밀렸던 500만 원에 관련된 보증금을 좀 해결해 주시기로 했고 그 다음에 요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야 하면은 또 보증금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이제 지원을 했고, 구청의 경우는 이 근로 능력이 없다라는 거를 좀 다시 재평가를 해서 생계급여를 80만 원으로 조정한 사례입니다. 주거복지센터의 주민옹호 활동, 권익옹호 활동인데요. 이 가구는 수급가구, 장애인 부부고 자녀는 1세였고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됐으나 수급 자격을 유지하지 못해서 시행기간인 공사에서 매입임대주택을 거절한 사례인데요. 이 주거복지센터, 동주민센터 공사와 함께 그 의견서를 마련을 해서 해결한 사례입니다. 보시면 주거복지센터에서 동주민센터에 이분이 열악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작성을 요청했고, 동주민센터가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그 방안 마련 협의를 주거복지센터에서 공사랑 또 같이 하면서 그걸 근거로 하면서 이제 계약 체결 방안을 마련해서 동주민센터랑 공사랑 주거복지센터가 매입임대에 입주하게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원 결과를 보시면 입주가 불가했으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해서 주거 안정을 얻은 사례입니다. 주거복지센터의 권익옹호활동 관련해서인데요. 노인 단독가구 87세 어르신이었어요. 전통시장 2층에 보면은 되게 허름한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비주택들이 있거든요. 창고에 거주하셨어요. 근데 난방이 없고 화장실을 이용하셨고 스티로폼을 깔고 생활하셨는데 이분의 경우는 비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주거 사다리 사업이라고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을 신청하셔서 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하셔서 그나마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에 계셨었는데 지속적으로 주거복지센터가 사례관리를 하면서 이분이 뭐 청약통장도 있고 국민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국민임대주택 지원을 해서 이제 아파트로 들어갔더니 떠났던 가족들이 돌아와서 같이 살게 됐다. 그러니까 주거 상향도 됐지만 생활이 안정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관련된 내용과 주거복지센터 주거 상향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